안녕하세요. 2024 학생보호자 온라인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다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교사 한지연입니다. 벌써 이렇게 세 번째 3차지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 옆에는 멋진 강의를 해주신 이로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신경 다양성 이론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 들었고,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의 보는 기준이 달라지면 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교수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렇게 교수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신경 다양성의 이론에 대해서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신경학적인 차이를 우월하고 열등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신경 다양성 이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라는 번역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신경다양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발달장애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증상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질환이라는 또 단어도 들어있고요. 장애라는 단어도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증상, 질환, 장애라는 이제 그런 이름의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라는 것은 이렇게 증상, 질환, 장애라는 이름으로 설명되던 사람들이 뇌가 어디가 고장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 두뇌 회로가 뭔가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뇌 회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시각이 바로 이 신경 다양성 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신경 다양성 담론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아동이 보이는 어떤 그런 특질이 증상이 아니다, 질환이 아니다, 장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동이 보이는 이런 특징이 다른 아동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학교라든지 이제 공부하고 이제 학습하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조금 보정하고 좀 보완하고 그 다른 아동들과 갖는 어떤 그런 생활상의 어떤 차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식의 그런 훈련과 학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이 아동의 특질로 인해서 갖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인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각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요. 그 관찰 속에서 아동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지지해 줄 방법을 찾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엮고 본인이 학습하면서 배우면서 양육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냥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좀 다르지 하면서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처럼 수용이 먼저 들어가면 다음에 강점을 찾고 내 아이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혹시 내 아이가 달라서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 아이가 좀 다른가?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 장점 찾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그 앞에 강의에서 이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ADHD, 영재성, 학습 장애.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제 교사니까 사실 이 4가지 측면을 대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낯설고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특히 다문화 부모님들께서는 이 개념이 정말 낯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각 진단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자폐 스펙트럼부터 말씀드릴까요? 자폐 스펙트럼 상당히 무거운 이름입니다. 이제 과거에 자폐증이라고 불리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특질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든다면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상동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굉장히 반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자폐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어적인 지연도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발화가 조금 힘들 때 이제 그런 언어의 지연도 눈에 좀 띄고요. 이제 이렇게 이 2가지는 눈에 조금 많이 띄죠.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적인 어떤 그런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장애 진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눈에 띌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사회성 부족입니다. 예, 소셜 스킬이라고 하죠. 이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눈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학생들, 그런 아동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미묘한 이렇게 큐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묘한 단서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래 아이들과 섞이기 어렵고 친구를 사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고립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 또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점차 해결이 되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사회성 부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 아이는 친구가 없을까? 왜 다른 아이들처럼 어울리지 못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오래 좀 지켜보시다가 적당한 어떤 그런 진단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조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까지 가는데 상당한 갈등,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갈등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먼저 권하겠습니다. 진단이 자폐가 나온다고 해서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이렇게 무슨 커다란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진단이 자폐가 아닌 걸로 나온다고 해서 또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의 특징이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제 어떤 언어적, 행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지금 도와줘야 발달적으로도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만이 보이는 그런 강점을 키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진단을 먼저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의 결과를 포함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는 플랜을 새로 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진단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을까요? 일단은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겠죠. 집단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성인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학령기에 부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동 청소년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주 양육자이고 부모님이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이 아이의 다른 점을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너는 좀 특이한 것 같아. 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아이도 아이 스스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의 좀 다른 점을 인지하는 것,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DHD랑 영재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ADHD는 이제 두 가지 특질이 이제 하나의 단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주의 집중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이제 두 가지 특질로 들 수 있는데요. 과잉 행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과잉 행동을 나타내는 H자, 이제 하이퍼액티비티라는 부분을 빼면 ADD 해서 주의 집중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조용한 ADHD라고 해서 과잉 행동이 없는 경우에 또 역시 또 ADHD로 이제 진단받을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아이는 과잉 행동이 없는데 막 산만하고 그렇지 않고 단지 주의가 좀 부족할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ADHD도 그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영재성도 이제 특수 아동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동의 이제 정상 분포를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아동이 이제 표준을 중심으로 가운데 있고요.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다 특수 아동이에요. 그래서 exceptional child, 일반적인 아동과 뭔가 다른 그런 인지적, 정의적 그런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있는데요. 지능만 놓고 봐도 지능이 아주 뛰어난 아동, 또 그리고 지능이 부족한 아동, 이 둘 다 특수아동으로 이야기되죠. 다시 말해서 영재아동도 특수아동의 일종이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재아동들 중에서 강의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재성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완벽주의, 완벽성에 대한 어떤 그런 희구 이런 것들을 좀 동반할 수가 있어서 영재성이 있는 아동들은 불안장애가 같이 나타날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불안장애 정도면 그래도 또 괜찮은데 ADHD라든지 그 자폐 스펙트럼 성향도 이제 같이 복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영재성을 지원하는 방향 하나 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장애를 또 이제 지원하는 그런 방향 하나, 이제 두 가지의 복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그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학교가 없지요. 영재 학교 아니면 특수 학교잖아요. 이제 각각 이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모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제 ADHD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염려하시고 궁금해하세요. 워낙 요즘에 미디어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수업 시간에 조금만 산만하거나 얘가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면 혹시 이 아이가 ADHD 아이인가? 그러면서 부모님한테도 알려야 되나? 염려되고 불안한 지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ADHD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판단하는 거는 제 몫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인 저도 어려운데 부모님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다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입국 학생들은 이제 한국어가 미숙하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니까 더 수업에 집중하거나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산만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을 인식을 하실 때 이 ADHD 증상, 그러니까 한국어가 미숙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ADHD 증상이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ADHD 정의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도 입국 아동인 경우에 수업 시간에 산만함을 보일 때 그것이 ADHD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어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나 학습 내용에
흥미를 보이기가 어려운 것인지, 이건 사실 그 교사의 관찰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문화 충격에 의해서 이제 너무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이제 삶이 시작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 아동들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 충격에 의한 어떤 지루함, 산만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조금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HD의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다문화 배경, 그러니까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좀 더 장애 판정을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좀 치우친 오해 그런 걸로 해서 잘못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도구를 쓰잖아요. 각종 검사를 씁니다. 그럼 그 검사는 그 나라, 그 사회에 가장 어떤 주류가 되는 아동들에게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럼 그 검사 도구로 이민자 아동을 판별할 때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가진 어떤 그런 오차, 이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뭐 이제 도구를 수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주류 아동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그런 대부분의 검사 도구는 주류가 아닌 아동의 뭐 지식, 기술, 강점, 특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별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도구를 아동에게 제공하고 진단할 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교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류가 아닌 집단의 아동들은 주류 집단의 아동들보다 진단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ADHD의 사례인데요. ADH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애가 좀 산만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면 ADHD를 가졌을 가능성을 먼저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받은 아동들이 백인 주류 아동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자 부모들은 뭐 일단 새로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은 것도 있거니와 모국 사회에서의 ADHD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제 생각이나 문화나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사회의 것과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보이는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들이 이제 미국의 의료 체계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관심이네요. 학교에서도 뭐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나 한국어 선생님이나 이렇게 또 부모님들 같이 협의돼야 정말 아이 한 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질문이 이제 ADHD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ADHD가 이제 감기처럼 단순히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처럼 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했던 게 약을 먹었을 때 괜찮아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약이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인 건지, ADHD를 조금 집에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좀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치료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DHD에 대한 어떤 그런 중재 방법은 이 약물요법과 이제 비약물요법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약물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이 약물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ADHD의 그 증상을 감소시키고 아동에게 더 좋은 여건의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 약물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약물의 기전이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파민을 높여서 우리가 주의가 산만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뚜렷하게 집중을 하게 해주고, 이제 과잉 행동을 좀 감소시켜주는 이제 그 두 가지에 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 ADHD 약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이라고 해서 어둠의 경로로 해서 이제 그렇게 불법 처방을 받아서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잘못된 사례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뭐 뉴스에서 간혹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약물은 문제가 뭐냐면 이 약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약이 맞을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비해서 약이 잘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신과적 약물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바로 이제 ADHD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찬반 양론이 있기도 합니다. 가장 뭐 이렇게 정답이라면 약물요법과 이제 비약물요법을 이제 아이의 특성에 맞게 쓴다는 것인데요. 말이 쉽지, 맞아요. 예,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육학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물요법보다는 비약물요법, 어떤 행동 중재가 더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막 교실 안을 막 헤매어 다닌다든지 그럴 경우에 교사 선생님의 고초가 너무 심하실 텐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제 앉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원을 들여서 스탠딩 책상을 하나 교실에 구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스탠딩 책상이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 아동들이 이 책상을 돌아가면서 쓰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루틴을 마련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꼭 이 아동한테만 그 스탠딩 책상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돌아가면서 쓰게 되니까 이 ADHD가 있는 아동도 내가 저 스탠딩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앉아 있는 것도 조금 더 버텨서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 더 앉아 있고 그런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행동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동을 위한 특별한 루틴을 반에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또 집에서도 역시 이제 아동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중재할 수 있는 게 시간도 더 길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동의 인내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길러주는 그런 방식을 맞는 것으로 하나씩 해보면 약물보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탠딩 책상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단순히 이제 졸지 말라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스탠딩 책상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이런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집중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 스탠딩 책상을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약물보다는 조금 더 이 아이의 흥미를 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배려들이 결국은 아이를 좀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부 잘하는 약은 저희가 이제 2차 시에서 중독에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2차 시를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중독의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공부 잘하는 약의 부작용이 정말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한국어가 미숙해서 지능이 낮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 혹시 특수교육 대상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학년의 경우에는 모국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중 언어의 충돌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중 언어 충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중언어 충돌이라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주민 가정의 아동은 항상 이렇게 두 개 나라 언어, 두 개 나라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삶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모국에서의 언어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어로 뭐 이제 시험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 언어에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가진 이 언어의 역량이 굉장히 적을 때 아동이 뭐 인지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사실 자명합니다. 대부분 한국 아이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거쳐가는 어떤 그런 교육과 학습이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있는데, 이민자 아동은 그 부분이 교사에 의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뭐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그런 활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화권에서 아동이 왔을 경우에 일반적인 한국 아동보다 이제 그 교육과 학습의 그런 선행 경험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러면은 새로운 정착국 언어인 한국어를 한 발 한 발 잘 쌓아나가기 위해서 또 그 아동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또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진단이나 검사 이런 것들을 내릴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가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두 개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동의 이제 이런 그 양쪽 그 배경을 가진 이 아동의 뭐 학업적 니즈나 어떤 그 정서적 니즈나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그리고 그 자신도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가 정말 필요한데요. 진단과 뭐 이제 논의, 그리고 이제 그 이 아동에 맞는 개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다문화적, 이중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려면 단일 언어만 구사하는 전문가보다는 이중 언어, 다문화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잘 기억을 해서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질문을 드리면요. 이번에는 이제 영재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재성도 하나의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그 문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성의 일종이다 이렇게 본다는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영재성, 영재다 하면은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것 같은데, 또 내 아이가 너무 영재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등하게 뛰어난 아이들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그 단점, 부족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아이를 오해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이해하는 방법도 궁금하고, 내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영재성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부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캐나다에서 만나본 이제 영재성을 가진 아동을 키우는 그 부모들은 사실 굉장히 남모르는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완벽성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정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이제 동반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그런 불안이나 그런 다른 장애적인 특성이 없다고 해도 일단 또래와 같이 어울려서 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외로움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아이들도 13살, 14살에 이제 영재학교를 거쳐서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요. 대학에 가니까 다 자기는 13살인데 같은 반에 다 20살,
예, 너무 형과 누나들이 있잖아요. 형과 누나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고 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고 하는 그런 아동들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재성을 가진 아동들, 청소년들의 또 일정 부분은 장애적인 특성을 또 수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이제 그것에 맞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보이는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는 이 아이의 영재성을 지원하는 거에만 매몰돼 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진 어떤 그런 뒤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발달이라든지 그리고 또래와 함께 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결여, 그런 부분에 조금 세심한 신경을 좀 쓰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는 뉴스에서 사실 많이 여러 번 접해봤던 것 같아서 저렇게 뛰어난 아이가 잘 성장해서 정말 좋은 멋진 어른이 되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빠른 시기에 대학을 가거나 했을 때 빨리 이렇게 포기했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영재교육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을 치유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상담소 이런 역할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만난 아이 중에 좀 안타까웠던 아이가 다른 발달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글자를 인식하는데 유독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나 듣기는 너무 뛰어난데 너무 유창한데 정말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아이가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약간 그렇게 공부에 뜻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그 아이를 보니 이 아이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자녀를 만약에 봤을 때 이런 난독증, 계산 장애, 쓰기 장애, 이런 학습 장애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으시다면 저처럼 내 아들이, 내 아이가, 내 딸이 공부에 관심이 없나?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이를 계속 평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학습장애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학습장애의 종류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학적 처리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두뇌 회로가 달라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학습장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경우가 이제 난독증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자적인 정보를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진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난독증은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학습장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이제 일단은 문자적 정보를 습득하는 게 어려우니까 다른 원천의 정보를 주어야겠죠. 누가 낭독을 해서 이제 그걸 녹음을 해서 들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청각적인 정보를 조금 더 주는 그런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습 장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게으른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왜 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게으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가 쉽잖아요. 이제 이것은 대부분 실행 기능의 부족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하는 그 실행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숙제가 있는데 제 날짜에 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숙제를 못해요. 모종의 어려움이 있어서 착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보통 숙제를 줬을 때 금요일까지 제출해라. 그러면 이 닷새가 다 불안의 연속인 거예요. 월요일에도 착수를 못해, 화요일에도 착수를 못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결국 한자도 쓰지 못하고 데드라인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엔 숙제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착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이제 그런 쪽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선생님은 이 아이가 굉장히 게으르구나. 하지만 이 아이는 닷새 동안 숙제를 하기 위해서 결과는 없었지만 나름의 분투를 한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모든 경우를 실행 기능 부족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채고 코치를 하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 플래닝이라는 것에 계단을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점수가 되고 진학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저학년 때 이런 실행 기능 부족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이 가능한 거죠? 네, 훈련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시킬 때 너 못해, 왜 이렇게 못해?가 아니라 정말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이가 뭐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네.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뻗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숙제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어떤 그 부모님의 학습의 그 출발이고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제목처럼 신경 다양성이네요. 정말 근데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면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냥 좀 다른 특성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측면에서 아이를 바라본다면 부모님께서도 아이에 대해서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돌봄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끔 이제 그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님들께서 이제 편견이나 차별이 너무 두려워서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 친구들에게 오픈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라고 딱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사실 다가가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이를 불안한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돌봄 생태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이에게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이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 누구누구 너무 잘해요, 너무 예뻐요,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부모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민자 부모는 일단 그 사회의 소수자라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겪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만큼 내 아이는 더 빛나고 더 주류 사회에서 큰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런데 이민을 와서 내 아이가 소수자가 된 것이 있는데 어떤 장애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두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주류 사회 부모보다 더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차성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민으로 인해서 이주로 인해서 한번 조금 다르고 거기에 이제 장애라는 것이 또 이제 겹쳐지게 되면 우리 아이는 두 배로 불리한 어떻게 보면은 두 번 불리한 경우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교사나 의사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고스란히 머리에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그런 뭐 불완전한 특성이 아니라 특히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 어떤 신경학적인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의사가 어떤 증상이나 질환을 말씀한다 하셔도 이것이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경 다양성인 측면에서 아이를 지원하고 아이의 강점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교사와 의사가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 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열린 대화, 편안한 대화를 추구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열린 마음이 너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한국 사회도 그 장애에 대한 포용성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요,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셨을 때 사실은 좀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느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전문가는 교사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학교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시간을 두고 관찰하셨다고 해도 이제 이런 조금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먼저 꺼내놓는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셔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자 하지만 사실 한반에 아이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먼저 아이가 이제 집에서 생활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조금 다른 특질, 이제 그런 특질이 학교라는 현장, 학습의 현장에선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말씀하시니까 말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가 편안하게 시작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자원,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이제 뭐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교사 그리고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상위 기관인 교육청 역시 이런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이런 자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교사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근거리에 우리 아이가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반경에서 다양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어떤 그런 장애적인 특성이 조금 더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발달센터라든지 이제 그런 상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께서 발달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발달센터가 한국에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로미 교수님과 조금 다른 우리 아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앞선 강의에서 그 둥근 구멍에 네모난 못이라는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세상이 둥근데 이제 네모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아이를 이제 정상의 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내 아이의 다른 점을 제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지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내 아이의 이 수업이 끝나면 내 아이의 강점 찾기 제일 먼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부모 역할도 다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는 너무 금방 부쩍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시기가 곧 옵니다. 그런데 아이의 발달은 너무나 이 초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떤 걱정이 있으시면 꼭 그것을 이제 교사, 전문가와 나누시고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시면서 아이의 강점, 적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들은요, 유튜브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저희 다플러스온 센터에서는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방과 후 한국어도 있고, 한빛마중 교실도 있고, 뭐 방학 중 진로 캠프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프로그램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벌써 이제 3번째 아카데미가 끝났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3주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저희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 학생보호자 온라인 아카데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